네,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진 뉴스. 다음 달 8월 17일이 임시 공휴일이 되면서 광복절 사흘간 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달 황금 연휴도 만끽하기 전에 내년엔 쉬는 날이 6일이나 준다. 게다가 광복절이 또 주말과 겹친다면서 벌써부터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21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미국의 월요일 공휴일법이나 일본의 해피먼데이처럼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 여론을 좀 봐야 될 것 같죠. 일단은 4달 사흘간의 휴가. 네, 많은 분들께 정말로 위로가 될 수 있는 즐거운 휴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 프레시안 곽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프닝 때 좀 더듬더듬 거렸더니 우리 박정우 기자가 쉴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너무 앞서서 더듬거렸다고. 모시는 거 알잖아요, 우리.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방송해야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우린 그런 거 없어요. 박정희 기자 나오셔야 돼요. 네. 자, 어쨌든 첫 소식 8월 1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광복절로부터 사흘 동안 여유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토요일이 8.15 광복절이라서 공휴일이 사라진 듯한 느낌. 되게 억울하잖아요. 손해보는 느낌을 가진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정세균 총리가 언급을 했죠. 이게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러니까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임시 공휴일 지정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8월 15, 16, 17 이렇게 토일 월 사흘 연휴가 생겼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게 짧지만 귀중한 휴식을 드리고자 한다.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코로나를 이겨내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발언이 저는 더 주목이 되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임시 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 여기 있어요. 저요. 더 진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많죠.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이걸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문 대통령 안 그래도 8월 14일 택배 없는 날 지정한 데 대해서 또 오늘 이게 따뜻한 소식이다. 이 코로나 속에서 휴식 기회를 갖지 못하고 바빠진 택배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 짧게라도 누릴 수 있게 다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좀 그날은 좀 쉬셨으면 택배를 우리가 조금 늦게 받더라도 좀 많이 쉬셨으면 좋겠고요. 통합당 측에서도 별 이견은 없을 것 같은데요. 반응 자체가 없었고요. 그래요? 이거 반대하고 나면 그렇죠. 완전 밉상되죠. 맞아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지난 20일에 보고서도 냈어요. 이게 하루 이제 임시공휴일 지정하면 한 2조 1천억 원 정도 이 파급 효과가 있다. 소비지 출행 될 것이다. 그런 보고서도 나왔고 야당도 반대 찬성을 떠나서 그냥 입장 자체가 안 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예측 못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소식은 조금 나오긴 했거든요. 고심 중이다 이렇게만 나왔고 제가 오늘 취재를 좀 해보니까 결정은 좀 돼 있는 상황이었고 기자회견을 오해한다 이렇게 좀 알려진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낙연, 김부겸 양자 대결에서 3자 대결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글쎄요. 근데 들어보면 좀 그래도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서 힘들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가진 그런 이 진보적인 그런 정체성 그다음에 젊은 이미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 이런 것들이 평가를 받아서 돌풍이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되면은 젊은 당대표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박주민 의원도 뭐라고 했냐면 세대 교체, 그러니까 시대 교체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86 세대를 대신해서 좀 더 젊은 세대가 나서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걸로 좀 해석될 수가 있겠는데요. 행정, 사법, 입법 권력 교체에 이어서 이제 시대를 교체하겠다. 보니까 박주민 의원이 73년생, 이낙연 의원이 52년생, 김부겸 의원이 58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좀 비교가 되는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2년 전에 전당대회에서 박주민 최고위원이 1위를 했습니다. 그때 21.28%의 득표율로 돌풍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가 영입한 대표적인 친문 인사기도 하고 친문 의원들의 아니면 친문 당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는데 시간이 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런 부분이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워낙에 이낙연, 김부겸 두 후보가 거물이죠. 그렇죠. 네, 거물 정치인이죠. 한 분은 뭐 총리하셨고 한 분은 장관하셨고. 네, 그런 것들, 그런 연륜과 경험을 박주민 의원이 어떻게 좀 뛰어넘을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 다른 거물 후보들은 입장이 어떤가요? 뭐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아니고요. 네. 박주민 오늘 그 의원이 박주민이 이제 후보라고 해야 되겠죠. 박주민 후보가 오늘 정론관 국회 기자회견장으로서 기자회견을 하고 뭐 다른 후보들 만나서 뭐 얘기 좀 나눠봤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른 후보들 반응을 전해줬는데 뭐 대체적으로 뭐 환영한다, 뭐 잘해봅시다. 뭐 그 앞에서 하는 얘기는 이런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게 다예요? 네. 뭐 제가 볼 때는 당장 표기선 하겠죠. 박주민 의원이 나오면서 나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누구 있는데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이런 판단할 것 같아요. 방금 유튜브 문자에서 리드미너님이 어느 방송에서보다 박정호 기자처럼 잘하는 기자는 없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야 할 맛이 나시죠? 이러면 문자 하시면은. 네, 고맙습니다. 네, 몸둘 바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낙연 의원이 이제 이재명 지사를 좀 견제하는 것 같아요. 이제 방송 같은 데에서 조금씩 견제구를 던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하나 쟁점이 있죠. 그러니까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무공천 논란 뭐 이런 게 좀 불거지고 있는데. 이낙연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부터 논란을 당내에서 벌이는 건 현명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게 연말쯤이다.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의 문제가 뒤에 오는 문제인데 먼저 그걸 끄집어내서 당내에서 왈가왈부하는 게 과연 현명한 일일까라고 되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딱 집어서 특정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지사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이 계속 회자가 되고 있고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지사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질문이 예정된 질문이 아닌데 질문이 나와서 나는 이런 것을 뭐 피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면서 입장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결국 어쨌든 이런 부분들 얘기했고 물론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하고 규정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석고대죄하고 규정을 바꾸는 것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읽힐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처음에 얘기했던 이 부분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 확실한 자기 생각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이낙연 의원이 굳이 지금부터 그럴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한 걸 보면 신경전이 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은 공천을 안 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그걸 사실 노리고 포석을 놓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사실 들긴 하거든요. 이낙연 의원은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는 어쨌든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했고 김부겸 전 장관은 어쨌든 좀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오늘 이제 인터뷰 내용은 두 명을 모두 저격한 걸로 보이고요. 모두 저격한 걸로 보인다. 김부겸 전 의원은 그래서 안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겨냥해가지고 그 지적을 이렇게 했어요. 유력한 대선 주자가 왜 7개월짜리 당대표를 거쳐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낙연 의원이 대표가 되면 내년 3월에 사임하게 되는데 그러면 4월에 치러질 시장 선거를 누가 책임지냐. 이런 점을 또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하여튼 뭐 당대표 선거 한 달 남았나요?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죠? 네. 8월 29일에 열리게 되고요.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 이 선거에서는 김부겸 의원과 대결 좀 해야 되고 또 이 대선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를 좀 신경 쓸 수밖에 없어서 좀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내용 조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연설 주로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공격이었는데요. 그 표현상으로는 무슨 독재 정권 지난달부터 계속 하던 얘기가 반복됐는데 핵심은 결국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문제 그리고 부동산 대책 아마 이렇게 좀 아픈 부분을 이렇게 찌르는 걸로 요약이 되는데요. 일단 박원순 시장 문제 관련해서 인권운동과 여성운동에 앞장섰던 박 전 시장이 비서실 직원 성추행을 무려 4년이나 지속했다는 고소 내용도 경악스러웠지만 더 놀라운 건 정권과 여당의 태도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이 민주당과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이 여전히 박 전 시장을 옹호하고 피해 여성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이 피해자 고통을 외면하면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권 3년 만에 52%나 급등했다면서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행정수도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갑자기 사실은 준비를 못했는데 저는 이런 이 안까지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는데 행정수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통합당 측에서는 왜 이걸 지금 얘기하느냐는 반응이죠. 사실 그래서 통합당은 이 그러니까 행정수도 문제도 그렇고 네. 사실 아까 얘기했던 임시공휴일 문제도 그런데 이 이슈가 계속 얘기가 되는 게 사실 자기들한테 두 달 별로 좋을 게 안 좋죠.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반대한다 그래버리면 그렇죠. 충청 그럼요. 지역 사람들이 이제 밉상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공식 입장이나 이런 건 내지 않고 있고 오늘 연설 끝나고 그래서 이제 주호영 대표가 내려가는데 또 기자들이 일부러 붙어가지고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답변하기를 행정수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나지 않았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논의돼야 된다. 뭐 이런 언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다만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반대하는 건 아니다. 라는 말로 읽혔습니다. 충청도민들이 보고 있다. 뭐 이런 거. 네. 세종시민들이 보고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MBC, KBS 보도가 나왔고요. 지난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는데 KBS 측에서 이제 오보라고 사과를 하는 일도 있었고요. 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과의 녹취록 이 전문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네. 내용 살펴보셨을 텐데요. 두 분 기자님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네. 변호인이 공개한 7쪽 분량의 녹취록을 보면요. 이전 기자는 지난 2월 13일 부산고검 차장검사 사무실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만나서 사실 저희가 요즘 땡땡땡을 특히 시키는 게 성공률이 낮긴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젠 수사는 수사대로 따라가되 너는 유심히만 좀 찾아라라고 말했고요. 동석한 백모 기자도 시민 수사를 위해서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전 기자가 이철 아파트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라며 대화를 이어가자 한동훈 검사장은 그건 해볼만 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먼저 지가 불기 시작하잖아. 이런 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공개된 이 기자의 그 편지 언급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편지 언급과 한 검사장의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발언이 곧바로 이어졌는데요. 근데 MBC는 어제 이 같은 발언, 제가 쭉 읽어드린 이 발언이 공모에 유력한 정황이다라는 취지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아파트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이렇게 막 대화를 이어가니까 한 검사장이 그건 해볼만 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공모한 정황이다라고 보도를 한 거죠. 하지만 이전 기자의 변호인은 오늘 그 녹취를 공개하면서 왜곡 보도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후배에게 유시민 이사장 취재를 전담시켰다는 이전 기자 발언에 대해서 특정 정치인을 표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유시민 관련 강연료 의혹이 언론에 제기된 사항이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이 때문에 한동훈 검사는 역시 그런 것은 이미 언론에 제기된 의혹이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이런 취지로 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특별히 공모했던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한 거고요. 또 뭐 이전 기자의 변호인은 신라젠 사건 관련 여권 인사들만은 취재 중이라고 한 적이 전혀 없다. 가족을 찾아다닌다라는 말도 가족의 비리를 찾는다는 게 아니라 이전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가족과 접촉이 되면 설득해 보겠다 이런 의미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곽지연 기자는 어떻게 보셨나요? 두 가지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 녹취록의 내용 자체를 이 녹취록 자체를 신뢰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게 이동재 기자 측 변호인이 공개를 한 거니까요. 중앙지검에서 얘기했다 그러던데요. 맞다고? 맞다고 얘기를 했나요? 일단 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내용이 사실과 일치한다라고 한다면 그 공개된 내용만을 봤을 때 뭐 이동재 기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랑은 무관하게 뭐 공개된 내용으로 봐서는 한동훈 검사장과 이걸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뭐 사실 그 부분을 짚기 위해서 이거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유시민 인사장을 몰아가기 위해서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를 했다라는 그러니까 그 부분. 그거는 해볼 만하지라는 얘기는 뭐 그러니까 이거 검찰에서 수사해볼 만한 얘기가 아니라 뭐 이 기자 당신이 한번 해보든지 나는 별로 관심 없다. 약간 전체적인 대화의 문맥을 봤을 때 그런 취지로 읽혔거든요. 그렇군요. 어쨌든. 유시민 이사장은 관심 없다는 얘기를 꽤 여러 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문을 보신 분들은 땡땡땡이나 혹시 뭐 AAA 뭐 이런 거 이것이 누굴까 그 퍼즐 풀기에 바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A는 너무 문맥상 명확해가지고 명확하죠.
네. 뭐, 네. 장관이라고 됐는데 뭐 검사장 거기까지. 계속 얘기할 장관이 네. 네, 하여튼 뭐 전문이 지금 공개가 됐고 중앙지검 측에서는 이것이 전문이 맞다라고 지금 확인을 네. 해준 상황이고요. 맞다고는 했는데 검언유착 수사팀이 뭐라고 했냐면 사안과 관련성 있는 내용 중 일부 대화가 추락되거나 기자들의 취재 계획에 동조하는 취지의 언급이 일부 누락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표현과 맥락이 정확하게 녹취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서로 다투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이 검찰 측에서는 이게 공모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이전 기자 측에서는 이게 어떻게 공모냐, 그냥 뭐 일반적으로 했던 얘기다라고 맞서고 있는데, 일단 이전 기자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다시 이제 검찰 수사의 방향은 한동훈 검사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환 조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공모 관계를 파헤쳐 보겠다는 게 이 검찰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젯밤 서울시 임순영 젠더 특보가 조사를 받았어요. 네. 약간 기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뭐 드는데요. 그렇게 볼 수도 네. 있습니다. 이제 뭐 22일에 조사를 받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는데 네. 임 특보가 어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어제 밤에 나와서 새벽 3시 넘어서까지 5시간 반 정도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네. 임 특보는 이 조사받고 나온 다음에 성추행 의혹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전달받았는지, 박 전 시장에게 보고한 내용이 뭔지, 그리고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았는지 이렇게 취재진이 계속 물어봤거든요. 좀 답하지 않은 채 대기 중인 차에 올라타고 그 장소를 떠났습니다. 근데 경찰 말을 들어보면 뭐 물어본 거는 아까 기자들이 물어본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성추행 의혹을 인지한 경로, 피소 사실을 이 박 전 시장한테 전했는지 이걸 집중해서 물었는데, 경찰 관계자의 말 들어보면 임 특보가 물어보는 대로 대답을 어느 정도 잘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조사가 좀 잘 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임 특보 조사를 시작으로 이 사망 경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들이 좀 풀려갈지 좀 봐야 될 것으로 그렇군요. 보입니다. 자, 피해자 측의 김재련 변호사가 내일 2차 기자회견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 이제 네네. 취재진들과 만나가지고 이 기자회견은 이번 주 내로 예정됐다면서 날짜 확정이 됐고 오늘은 아니지만 곧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불필요하게 오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하시는 점을 기자회견에서 대부분 말씀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 변호사는 또 이 전날 이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이 고소 사건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데 대해서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졌어도 고소 사실에 대해 판단받는 건 공적기구를 통해 가능하다면서 그런 쪽으로 진행해야 될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언론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 이 피해자 측에서 경찰에 한 2시 한 58분? 네, 3시 좀 전에 전화를 해서 조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제 이런 일이 있다라고 미리 그러니까 고소장을 내기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한 3시에 3시 30분 경에 임순영 젠더 특보가 사실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뭐 실수하신 거 있냐? 이제 어제 그 김창룡 경찰청장 청문회 과정에서 네네. 이제 그 특히 야당 의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이제 그런 내용이 제기가 됐는데 일단 끝나고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가 되면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젠더 특보가 이제 그 경찰에서 가서 이제 어떻게 진술했는지 뭐 그 부분 사실관계를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시안 곽지훈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BS 캠페인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간의 2파전으로 흐르는 듯했던 민주당 전당대회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재선이자 현재 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 후보 등록 마감을 앞두고 당대표 출마를 전격 선언한 건데요. 만만치 않은 후보들과 당권 경쟁을 하게 된 박주민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것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박주민 의원이 하든가 민주당 대표로 왜 박주민이어야만 하는가 이 부분 좀 각오와 함께 한 말씀 자막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누구나 위기를 얘기하고 또 누구나 시대의 전환, 사회의 전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이 이런 전환의 시대에 있어서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또 청사진을 실현시키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촉진해야 되고 이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당을 활기차게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다른 두 분도 굉장히 훌륭하시지만 누구보다도 당을 현장에 있게 하고 또 사회적 대화를 활발하게 하고 하는 데는 제가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현장에서 뛸 수 있는 그런 당대표로서 더 적합하다라는 판단을 하셨다는 건데요. 좀 갑작스럽게 결정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언제부터 생각하신 거예요? 사실 한 2주 정도 전부터 네. 좀 본격적으로 고민을 했고요. 네. 근데 사실 결정을 내리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대로 이미 훌륭한 두 분이 출마를 선언하셨고 또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준비를 해오셨기 때문에 과연 제가 출마하는 것이 필요한가 옳은가 등등을 두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제 밤에 돼서야 좀 확정적으로 마음을 좀 먹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거랑 비슷하게 상당히 전격적으로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조금 이제 개혁적이고 젊은 그런 당대표가 되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약간 당이 좀 올드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좀 느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출마의 변을 밝히시면서 국민과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다. 교감을 잘 못하고 있다. 국민을 구경꾼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된다. 뭐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아쉬움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저희가 176석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이 176석이라는 규모가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방면에서 사회적 대화도 만들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거나 갈등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기에도 정말 쉬운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거죠. 네. 그런데 당이 좀 그런 현장, 그런 대화의 장에 잘 보이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국민분들이 직접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기회도 좀 제공을 못 해드린 것 같고 또 말씀을 들을 기회도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정치가 있어야 될 것이 오히려 그런 문제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없었던 부분 이런 부분을 제가 좀 포괄적으로 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좀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전환의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전환의 시대라면은 뭔가 바뀐 사회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누구도 바뀐 사회의 모습을 알지 못해요. 그렇다면은 정말 많은 대화 그리고 토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설계해 나가야 되고 또 이런 전환의 과정에서는 분명히 이제 여러 갈등도 촉발될 거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갈등이 많이 촉발되고 있죠. 그런 것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적인 해결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네.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정의연 문제라든지 또 인국공,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 사태라든지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난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정부 그리고 여당이 젊은 세대 민심 이런 걸 잘 읽지 못했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20 세대뿐만 아니라 30 세대도 그렇고요. 만약에 당대표가 되실 경우 현장으로 뛰어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의 경우에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또 네. 국민의 감정의 결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좀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정책이 방향이 맞다 하더라도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못 쓰게 된다면 또는 어떤 세밀한 내용들을 챙기지 못해서 정책의 어떤 구체성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좋은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감, 소통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아서 얘기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당의 구조를 좀 개편을 해서 이런 소통 창구를 적극적으로 좀 만들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또 그 과정에서 나온 해답을 정책에 반영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당을 좀 바꾸겠다라고 제가 오늘 출마를 하면서 좀 선언을 한 바가 있는데요. 네. 진짜 열심히 뛰어다니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분들과 함께 가는 그런 정당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젊은 세대가 표심이 좀 뭐
돌아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 같은 걸 보면은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인국공 사태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대처를 했어야 됐다. 내가 당대표라면 이렇게 했겠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좀 구체적으로? 글쎄요, 뭐 제가 인국공 사태를 뭐 아주 그냥 전문적으로 들여다보거나 깊이 관여한 바는 없어서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또는 비정규직의 불안전성을 해소하는 것은 방향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이제 정규직 일자리를 준비해왔던 청년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만한 여러 가지 보완적인 대책들 또는 큰 그림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과 설득이 없었다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한다든지 같이 설명을 했었다면은 좀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게 바로 어떻게 보면 정책의 세기, 세밀함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눈높이를 맞추는 것일 수도 있는데 사실 당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아주 활발하게 활성화해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책의 세심함을 챙기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자꾸 뭐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긴 한데 부동산 문제라든지 또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당의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론조사 결과들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통합당과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까지 좁혀진 상황이거든요. 그 당 지도부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게 어땠다라고 보시는지 글쎄 좀 평가를 하고 계실 것 같고 또 당대표가 된다면은 나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해주셨던 부분이 이제 젠더 감수성이나 이런 부분, 또 이런 거에 좀 둔감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출마 선언하면서 기존에 저희들이 추구해왔던 가치와 더불어서 새로운 가치들, 그러니까 젠더적인 가치라든지 환경적 가치라든지 노동의 가치라든지 뭐 공정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요적인 가치관의 위치에 좀 놓일 수 있도록 강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민감하고 또 여러 가지로 챙기는 그런 정당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께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몇몇 언론에서는 서울시장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서울시장을 하겠다고 밝힌 적은 없다는 것도 또 아실 겁니다. 지금 당장은 저는 뭐 서울시장에 대한 생각은 없고요. 당을 어떻게 좀 더 혁신하고 그래서 당이 진짜 정치가 필요한 분들에게 정치라는 버팀목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시장 얘기가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이게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여기에 민주당이 공천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이야기 갖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경기지사는 안 된다라고 지금 뭐 공공연하게 밝힌 상태고요. 우리 박주민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당헌당규상에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거론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부산시장에 관련돼서 사건이 생겼을 때 좀 그런 의사를 표명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장의 경우도 이제 지금 보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드렸던 말씀을 뭐 뒤집는다라고 평가를 하실 수 있겠지만 상황이라든지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달라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원과 당규를 지킴으로써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1,500만에 가까운 유권자의 선택을 받고 그 선택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당원들의 의사를 종합해서 차기 지도부가 이것을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미리부터 안 된다라고 선을 긋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것이 지금의 입장입니다.
지금은 뭐라고 확답을 드리기는 좀 힘들고 일단은 뭐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 당 지도부에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네. 지금 뭐 부동산 문제 굉장히 심각한 거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 행정수도 제안을 했습니다. 청와대 네네.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박주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대표가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아시다시피 지방 분권 그리고 지방으로의 공공기관 이전 등은 오래된 저희 당의 공약이자 정책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2천만 인구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수도권에 살고 나머지 절반이 또 수도권에 살고 싶어하는 그런 세계 거의 유사한 사례가 없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밀과 집중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저는 그보다 더 나간 정책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뭐 지방 분권화라든지 또 너무 몰려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수도권에 그래서 그런 의견에는 지금 굉장히 강하게 동의를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부동산 정책이 자꾸 실패하니까 좀 급하게 내놓은 얘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20대 국회 때도 대당에서는 국회 세종시 이전을 위해서 당 지도부가 세종시를 방문해서 네. 현장에서 설명을 듣기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됐던 거고 21대에 들어와서도 역시 같은 취지와 목적으로 이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또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갑작스럽고 또는 맥락이 없고 이런 정책은 아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 이제 소통 그리고 교감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다른 두 분, 네, 이낙연 그리고 김부겸 의원들과 다르게 나는 이런 점에서 정말 소통과 교감 그리고 현장에서 잘 뛸 수 있다. 네, 장점 부각할 수 있는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PR 시간인데요. 네.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는 전환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전환의 시대는 아마 여러 가지 가치들이 새로 부각되고 또 강조돼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환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당이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활발한 활동을 해야 되겠죠. 제가 다른 두 분 굉장히 존경하고 그분들과 경쟁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당을 보다 활기 있게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게 만드는 데는 두 분보다는 좀 더 자신 있다. 그동안 현장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었고 그런 경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 강점으로 좀 내세우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또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젊음과 또 개혁적인 정신으로 또 활기 있고 에너지 넘친 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대표가 되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지신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뭐 한 달 남짓 기간이 남았는데요. 그동안 선전을 하시고요. 네. 뜻하는 바 이루시기를 또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차기 당권에 출사표를 던진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자투리 뉴스를 전하는 시간 뉴스 더 있습니다. 방송인 박철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뉴스 뭔가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한 지 석 달도 안 돼서 용인의 맞아요. 물류창고에서 또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네네. 사고는 오늘 오전 8시 20분쯤 경기 용인시의 한 물류센터에서 화물 작업 중 펑 소리와 함께 불길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10시 30분쯤 큰 불길을 잡았고 현재 잔불 정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불길 잡고 잔불 정리 중이라면 일단 인명피해도 확인을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로자 5명이 숨지고 8명의 아이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 부상자 8명 중에 1명은 중상이라고 합니다. 사망자 5명 모두 지하 4층에서 발견됐고요. 소방당국은 최초 발화 지점이 지하 4층 내부고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데다가
불이 삽시간에 번지면서 작업 중이던 인부들이 화재 현장을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인명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좀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근데 물류창고 사건이 얼마 전에도 사실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천에서 예. 화재 원인이 이제 밝혀졌는지 궁금한데. 네. 네. 이게 그 화물차에서 펑 소리가 난 것으로 네네. 보여져서 이제 화물차가 원인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게 불길이 번지고 인명 피해가 커진 게 바로 물류 창고의 특성 때문인데요. 그래요? 공간이 밀폐된데다가 불에 취약한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삽시간에 번지는 거죠. 인명 피해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는 곳이고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용인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현장을 찾아 진압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아, 또 마음이 아픕니다. 네.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 전해주시죠. 오늘도 수돗물 유충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또 가져왔습니다. 연 며칠째예요 지금. 예, 환경부가 전국 정수장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벌인 결과 네. 인천 공촌 정수장을 포함한 7개 정수장에서 유충이 7개 정수장이요? 예, 일부 발견됐습니다. 아. 예, 유충은 거름망의 일종인 활성탄지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 활성탄지는 인천 수돗물에서 발견된 깔따구 유충이 번식한 장소로 추정되는 곳으로 이곳에서 부화한 유충이 걸러지지 못한 채 가정까지 흘러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네. 유충이 발견된 정수장에는 즉시 활성탄지 교체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특히 유충이 최초로 발견된 인천의 경우에는 거름망을 설치하고 24시간 모니터링과 하루 2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 왜 뭐 7지역이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네, 타 지역에서 신고된 수돗물 유충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결과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네. 어제 서울의 경우 배수구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네네네. 드렸는데 모기, 파리 유충이 발견된 부산과 경기 화성, 파주 등에서도 하수구나 배수구에서 유충이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불안하거든요. 이러면은 네. 참 많이 걱정되는데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 뉴스 전해주세요. 향신료에서 쇳가루가 왜 자꾸 뭐에서 네. 발견이 되는 거예요? 먹는 거에서 발견이 자꾸 되네. 그러게 말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후추 등 향신료 제품 10개 중에 7개에서 안전 기준인 킬로그램당 10mg을 넘는 금속성 물질 쇳가루가 나왔습니다. 네, 심지어 한 제품에서는 안전 기준의 18배를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쇳가루는 소화기와 간을 비롯한 장기를 손상할 수 있고요. 인체에 오랜 시간 축적이 되면 면역력을 저하시키거나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건 당연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데서 정말 속상하네요. 먹는 데서 이런 거 나면 진짜 골치 네. 아프거든요. 네, 소비자원이 네. 원인 분석을 해봤는데요. 향신료의 열매를 금속 재질의 분쇄기로 작업을 하다 네네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쇳가루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또 원료 농산물 자체에 흙과 먼지 등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제조 공정에서 투입되는 경우에 쇳가루가 검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도록 하고 제조 공정과 표시를 개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렇군요. 좀 좋은 소식 없습니까? 좋은 소식 네 하나 마련했습니다. 있어요? 네, 서울시 문화시설 문 활짝 입니다. 뭐예요? 문화시설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시민분들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서울시 문화시설을 열었다고 합니다. 서울시 문화시설을 열었다. 예. 내일부터 연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연다고? 네. 네. 서울에서 그동안 2달 가까이 휴관한 문화시설 66곳이 있는데요. 그렇게 많았어요? 네, 당장 문을 활짝 연다고 해서 그렇다고 안전 기준을 빼먹는 건 아니고요. 미술관은 오늘부터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서 관람 인원을 제한한다고 하고요. 네네. 현장에서도 수용 인원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서울도서관의 경우에는 대출 반납 서비스를 재개하지만 열람실 이용은 열람실 제한됩니다. 이용은 안 돼요? 예. 또 각 시설별로 수용 인원과 운영 시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 전에는 시민분들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고 이런 건 되게 가능하지만 예. 가서 뭐 이게 본다든지 뭐 이런 거는 열람실에서 네. 그런 거는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 참 우울하고 힘든 뉴스만 전해주셨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좀 네. 조금은 기운 차릴 수 있는 뉴스를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나마 이 문화시설 이용하시면서 좀 네네.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더운 여름에 이런데 에어컨 잘 나오거든요. 네. 네. 미술관 관람하시고. 미술관. 네. 보고 싶네. 보고 싶은 전시물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사투리 뉴스 더 있습니다. 박철민 씨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 다음 달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황금 현유가 됐는데요. 경제적 효과 얼마나 될런지, 그리고 태릉 골프장 부지가 택지 조성에 활용될 경우 주택 공급량은 얼마나 될지 경제 탐구 생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30여 년간 범인 1,000명을 검거한 분입니다. 범죄 사냥꾼 이대우 강원 춘천경찰서 형사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7시 김지윤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